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정적을 깨고 미 특수부대 델타포스의 작전명 절대 결의가 정역 실행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의 수장 마두로 대통령이 단 90분 만에 생포되어 뉴욕 교도소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은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화려한 군사작전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사건 직후 서울 여의도 금융가와 강남의 자산가들 사이에서 흐르는 기묘한 긴장감에 주목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한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단 한 방울도 직접 수입하지 않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57달러 선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듯 보였고,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대한 폭풍이 상륙하기 직전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졌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혼돈은 단순히 남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쏟아부은 80조 원의 공중 분해를 의미하며 이는 곧 동북아시아의 유동성 흐름을 비트는 트리거가 됩니다. 자원은 무기화되고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는 기형적으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겪었던 그 차가운 공포가 이번에는 에너지와 환율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 집 현관문 앞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기름값 100원의 상승이 삼각김밥 가격을 올리고 해외 유학생의 등록금을 수백만 원 폭등시키는 이 거대한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자산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녹아내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체포 작전이 왜 당신의 지갑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2026년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블랙스완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잔혹한 메커니즘을 이제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폭풍의 전조는 언제나 가장 예민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월 3일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서울 외환시장의 모니터에는 평소와 다른 숫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50원을 위태롭게 오르내리며 시장의 공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강한 통제력이 확인된 사건이었지만 자본시장의 생리는 냉혹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글로벌 자금은 즉시 신흥국이라는 위험한 바구니를 비우고 달러라는 안전한 방주로 도망칩니다. 한국 경제의 체력은 과거보다 월등히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식형 국가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원화 가치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변동성의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마두로 체포는 단순히 한 국가의 정권 교체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인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자극했습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담보로 잡혔던 6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하자 위안화 가치가 흔들리고 그 여파는 즉각적으로 원화의 약세로 전이됩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제2의 냉전이 경제적 실체로 다가왔음을 경고합니다. 환율의 상승은 단순히 해외 직구 비용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제조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원가를 높이고 결국 우리 식탁 위에 물가를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의 도화선이 됩니다. 1,480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전멸하는 순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방어선이 가동될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시장은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위기가 금리 인상이나 달러 매도와 같은 전통적인 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미세한 환율의 떨림이 지금은 거대한 경제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경제 충격이 발생하는 원리는 복잡하게 얽힌 도미노와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도미노 조각은 바로 중국의 유동성 역류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있어 단순한 수입국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베네수엘라에 약 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빌려주었고, 그 대가로 안정적인 원유 공급권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중국의 이 거대한 투자는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이 잃어버린 80조 원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중동과 러시아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원유 매집에 나서면 국제 원유 수급 밸런스는 순식간에 붕괴합니다. 전 세계 원유 시장은 거대한 수영장과 같아서 한쪽에서 80%의 물줄기가 끊기면 다른 모든 사용자가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 물을 퍼 올려야 합니다. 한국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직격탄을 맞습니다. 베네수엘라 기름을 사지 않더라도 중국과의 입찰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입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혈액인 에너지 비용의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 제품을 나르는 화물차의 경유값, 심지어 석유화학 원료를 쓰는 플라스틱 제품까지 모든 가격이 연쇄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잔인한 메커니즘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2달러 오를 때마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수십억 달러씩 악화되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시장은 마두로라는 개인의 체포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기어의 맞물림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온 값싼 에너지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가장 정교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불러올 파장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국가 경제가 어떻게 침몰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는 1970년대의 오일 쇼크입니다. 당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전 세계 물가를 순식간에 4배 이상 폭등시켰고 에너지 자금률이 낮았던 국가들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터키와 아르헨티나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대외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글로벌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자체의 비극은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국가가 포퓰리즘 정책과 유가 하락, 그리고 미국의 제재라는 삼중고 속에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처지로 전락한 과정은 경제적 기초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그리스가 유로존 위기 당시 겪었던 국가 부도 사태나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 역시 본질은 같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바뀌는 변곡점에서 대비하지 못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2026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는 과거의 사례들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미국은 다시 강한 달러와 에너지 패권을 무기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흥국들의 유동성은 빠르게 마르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된 위기의 징후들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난 위기들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다가올 파고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시선을 돌려 한국 경제의 내부 깊숙한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제 이 거대한 글로벌 체스판의 움직임이 한국 경제라는 좁은 골목길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가공무역 국가입니다. 국제 유가의 미세한 떨림은 즉각적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반영되며, 이는 물류비 상승을 거쳐 우리 식탁 위에 배추 한 포기라면 한 봉지 가격까지 뒤흔듭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이 환율 상승분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채산성은 악화되고, 기업들은 투자 대신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리며 고용시장은 얼어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계 부채입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됩니다. 영끌족이라 불리는 2000% 세대의 이자 부담은 가처분 소득을 급격히 줄이고, 이는 내수 소비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유동성이 메마르고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 자산 가치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수도권으로 전이되고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가시화되는 시나리오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던 커피 한 잔에 여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의 가치가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공포는 이미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날아온 나비의 날갯짓이 한국의 아파트 단지와 재래시장에 폭풍으로 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상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평범한 소시민들의 삶의 궤적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위기가 가시화되자 정부와 한국은행의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한국은행 본관은 밤낮 없이 불을 밝히며 비상경제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첫 번째 방어선은 외환시장 안정화입니다. 300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은 든든한 방패지만 무한정 꺼내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한국은행은 시장의 구두 개입을 넘어 실질적인 달러 매도 개입을 단행하며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민은 금리 결정에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 부채 부도 위험이 커지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한미 금리 차로 인한 자본 유출이 두려운 이른바 딜레마의 터널에 갇힌 것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며 민생의 충격을 완화하려 애쓰고 있지만, 이는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의 통화, 스와프 체결을 위한 긴급 협상에 착수하며 달러 안전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는 거시적인 지표를 관리하며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정책의 온기가 개별 가게의 식탁까지 도달하기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정부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펀더멘탈은 양호하지만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에 대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개인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방파제를 쌓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만, 그 파도 위에서 배를 띄우고 살아남는 것은 결국 각자 도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옮겨야 합니다. 국가 시스템이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 개인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유동성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현금이 왕입니다. 특히 원화 가치가 불안정할 때는 자산의 일부를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달러를 살 때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상투를 잡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임계점인 1,480원을 돌파할 때를 대비해 분할 매수 전략을 권고합니다. 지출 구조에 전면적인 재조정도 필요합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폭등은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레버리지를 줄이고 고금리 대출부터 상환하여 고정 지출의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업종별 명암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유가 상승의 수혜를 입는 정유나 조선,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몸값이 높아지는 방산주로의 교체 매매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반면 유류비 부담이 큰 항공이나 물류 섹터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것입니다. 무리한 확장보다는 핵심 입지의 자산을 지키며 관망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현금을 보유하고 기회를 기다린 자에게는 자산의 계층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부의 지도는 항상 혼돈 속에서 다시 그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의 위기는 숫자로 오지만 그 고통은 사람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된 이 도미노 게임의 끝이 어디인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라는 단일 사건은 단지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패권의 균열, 자원 공급망의 붕괴, 그리고 무한히 풀려난 유동성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품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그동안 수많은 파고를 넘으며 강해졌습니다. 1997년의 차가운 눈물과 2008년의 긴박했던 밤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단단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개인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경랑의 파도를 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지식은 공포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울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한 데이터와 역사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율의 떨림과 물가의 압박은 단순히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새로운 생존 방식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이 혼돈의 시기에 누군가는 자산을 잃고 좌절하겠지만 누군가는 폭풍 너머의 기회를 포착해 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손실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나만의 단단한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2026년 1월 3일, 그날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단순히 지구 반대편 독재자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저물가 저금리, 그리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환상이 깨졌음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가 경제적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엄중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비판적으로 주시하되 자신의 지갑을 지키는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축의 방식 투자의 관점, 심지어 매일 소비하는 물건 하나를 고르는 기준까지도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경제 지표들과 역사적 사례들이 당신의 불안을 확신으로, 공포를 전략으로 바꾸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우리는 이 시련 속에서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다만 그 길 위에서 누가 더 멀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듯 경제의 겨울이 깊어질수록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통찰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칩니다. 당신의 경제적 안녕과 용기 있는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경제 위기의 진정한 무서움은 그것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괴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서민들의 고통은 수치화된 통계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치솟는 식재료 값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까 노심초사하며 배달 노동자들은 번 돈의 절반을 기름값으로 지불하며 생계를 위협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절벽입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례에서 목격했듯 화폐 가치의 하락은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일궈온 노동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과정입니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양극화가 심화된 구조 속에서 환율과 유가의 충격은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빈곤층을 사지로 내몰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것이 지표 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재점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진 경제 성장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자산 증식의 기회로만 보는 냉소적 시각을 넘어 우리 이웃들이 겪을 고통에 공감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 또한 위기 극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경제는 결국 사람들의 심리와 신뢰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어떤 경제 정책도 동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편중된 에너지 의존도와 자원 수입망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경제를 인질로 잡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줄타기 외교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에너지 안보를 국가 생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입선 다변화를 넘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실행해야 합니다.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원자력 발전의 전략적 활용, 그리고 핵심 광물 자원의 비축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업들 또한 가성비만을 따지던 글로벌 소싱 전략에서 벗어나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을 우선시하는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 있는 경제 resilient economy를 만드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위기는 혁신의 촉매제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일본 자동차 산업의 고효율 혁명을 이끌어냈듯 2026년의 에너지 위기는 한국의 친환경 기술과 에너지 효율 혁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고이는 것이고 고인 것은 썩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진통은 대한민국이 자원 빈국이라는 숙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성장통입니다. 금융시장의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마두로 체포 직후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신흥국들의 CDS 신용부도수와 프리미엄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오른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부도 위험이 커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주식 시장에서
셀코리아가 시작되면 주가는 폭락하고 달러 수요는 폭증하며 다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가 어떻게 전 세계 유동성을 메마르게 했는지 목격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기초 체력이 튼튼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달러 가뭄 속에서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번 2026년의 위기 역시 본질은 달러 패권의 귀환에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며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는 행보는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달러를 다시 미국 본토로 불러들이는 거대한 흡입력을 발생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들은 자국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경기 침체를 각오한 처절한 방어전이 됩니다. 여의도 금융가의 트레이더들은 화면 가득 메워진 붉은색 하락 지표를 보며 이것이 단순한 조정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하락장의 서막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시장의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킬 때 우리는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거대한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만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금리와 무분별한 자산 가격 상승에 익숙해졌던 우리에게 이제 긴축의 시대라는 차가운 청구서가 배달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 청구서를 가장 먼저 받아든 곳 중 하나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위 영끌로 지탱되던 부동산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은 절벽 수준으로 떨어지고 분양가는 치솟는 원자재 값 때문에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형 침체가 부동산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투자 실패를 넘어 건설사들의 자금난과 제2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나 2000년대 중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모두 과도한 부채와 급격한 금리 인상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유발된 고물가가 금리를 높은 수준에 묶어두게 되면 부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자산들이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며 가격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자산 가치가 일률적으로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과 허상뿐이었던 자산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할 때 자본은 가장 원초적인 피난처를 찾습니다. 바로 금골드입니다. 2026년 1월 마두로 체포 직후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에서 벌어진 기묘한 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 정부는 작전 실행 전후로 금선물 증거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하며 금값의 폭등을 인위적으로 눌렀습니다. 이는 전쟁이나 정변이 발생했을 때 금으로 자금이 쏠려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금융 전략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인위적인 통제는 일시적일 뿐 시장의 공포가 실물 자산으로 향하는 거대한 물줄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197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금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한국의 자산가들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는 골드바를 문의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종이 화폐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려는 실물 자산 시프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지만 시스템이 붕괴하는 순간에도 가치를 잃지 않는 유일한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금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화폐 가치의 하락 currency depreciation 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실물 가치로 치환해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입니다. 달러와 금, 그리고 원화 사이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은 이제 재테크가 아닌 다가올 인플레이션 시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장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동성 함정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10년이 저금리라는 마약에 취해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 풍요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그 빚을 갚아나가는 고통스러운 부채 다이어트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좀비 기업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던 기업들이 고금리와 원자재값 폭등이라는 직격탄을 맞으며 연쇄 도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산업계의 구조조정을 넘어 이들 기업의 자금을 빌려준 금융권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자금을 투입해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막으려 하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고통의 시간을 늦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1997년 IMF 당시 우리가 겪었던 대우그룹의 해체나 종금사들의 연쇄 부도는 준비되지 않은 구조 조정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적 파괴입니다. 경쟁력을 상실한 분야는 과감히 덜어내고 미래 성장 동력에 자원을 집중하는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개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 거대한 긴축의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체력을 가졌는지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합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모든 과오를 덮어주던 밀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누가 옷을 입지 않은 채 수영하고 있었는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파고는 국경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의 깊이는 국가의 기초 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강렬한 경고를 던집니다. 한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방만한 재정 운영과 정치적 포퓰리즘, 그리고 대외 변수에 취약한 산업 구조로 인해 수십 년간 고물가와 채무 불이행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베네수엘라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유동성 위기 속에서 국제 자본시장은 한국을 아르헨티나와 같은 위험한 신흥국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안전한 선진국으로 대우할지를 냉정하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바로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과 외환 보유액의 질, 퀄리티입니다. 한국은 사 300억 달러라는 외형적 규모를 자랑하지만 그 구성 성분이 즉각적인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인지가 위기 시에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국가 채무 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도 남미 국가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가 신용 등급이 단 몇 주 만에 투자 적격에서 투기 등급으로 추락했던 굴욕적인 역사를 기억합니다. 자본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수익과 안전만을 쫓아 움직이며 작은 빈틈이라도 보이면 가차없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대외 신인도를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와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진정한 선진 경제로 안착하느냐 아니면 신흥국의 변동성 굴레로 회귀하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에너지 패권의 이동은 물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며 공급망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시설이 미국의 통제해 재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기는 전 세계 해운 및 항공 운임의 폭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기업들에게 운임 상승은 곧 이익의 감소이자 가격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컨테이너 지수와 벌크선 운임 지수가 요동치면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들은 수주 물량은 늘어나도 치솟는 후판 가격과 유류비 때문에 남고 미치는 장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저렴한 공산품부터 기업들이 수입하는 핵심 부품까지 모든 물류 비용이 인상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적기 생산 just in time 방식이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비용이 들더라도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만약의 사태 대비 just in case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고 확보를 위해 기업들은 더 많은 유동성을 묶어두어야 하고 이는 다시 자금 조달 금리 상승이라는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물류 시스템의 마비는 곧 실물 경제의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정부는 주요 항만과 항공 노선의 전략적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 수출 기업들을 위한 물류비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물류의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에너지 위기가 물류 위기로 번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위기의 시대 대중의 심리는 경제 정책만큼이나 강력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2026년 초 베네수엘라발 충격이 한국의 대형 마트와 주유소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생필품 가격이 오르기 전 물건을 쟁여두려는 사재기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주유소 앞에는 리터당 단 몇십 원이라도 아끼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셉니다. 이러한 대중의 불안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실제 물가 상승보다 더 가파른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곤 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수치로 나타나는 물가 지수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일은 더 비쌀 것이라는 확신이 경제 시스템을 더욱 파괴적으로 흔들기 때문입니다. 과거 1920년대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이나 2000년대 지바브웨의 사례를 보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경제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지만 고물가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공포가 소비를 위축시키고 다시 경기 침체를 부르는 심리적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속한 수급 조절을 통해 대중의 불안을 잠재워야 합니다. 시장의 공포를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는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국가는 자본의 공격 앞에 무력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한 이성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민의식과 그 의식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위기의 얼굴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번 2026년 경제 위기 속에서 과거와 확연히 다른 점은 디지털 자산과 핀테크의 영향력입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원화 가치가 불안해지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달러 대신의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디지털 금으로의 자금 대이동입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의 자산을 순식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 하나로 전 세계 자산에 실시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은 뱅크런이 아닌 마우스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위기 징후가 포착되자마자 전 세계 자금이 단 몇 초 만에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디지털화된 금융 시스템은 정보의 확산 속도를 높였지만 동시에 위기의 전염 속도 역시 광속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금융당국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유동성 이탈에 대비해 디지털 금융 보안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 역시 디지털 자산의 장밋빛 환상에만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탈중앙화의 가치와 변동성의 위험 사이에서 냉정한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2026년의 경제 전쟁터는 더 이상 장부상의 숫자가 아닌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코드 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의 위기는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집니다.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은 환율 상승과 실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오히려 부를 축적하는 반면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지출하는 서민층은 실질 임금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물가 상승은 미래 세대의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해외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폭등한 환율 앞에 꿈을 접어야 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은 급등한 난방비와 약값 사이에서 생존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2026년에 한국 사회가 목격하고 있는 이 차가운 단면은 경제적 수치가 회복되더라도 파괴된 개인의 삶을 복구하는 데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물가 상승에 취약한 계층을 타겟팅한 정교한 복지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경제의 효율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회적 정의와 통합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좌절이 쌓인 사회는 외부 충격에 더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위기는 때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내실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지난 저금리 시대에 많은 기업과 가게는 성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재무 건전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메마르고 비용이 치솟는 2026년의 현재 시장은 가장 보수적이고 기본에 충실했던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하며 현금 흐름을 중시했던 기업들은 경쟁사들이 도산하는 사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수익률을 쫓던 이들이 변동성에 무너질 때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저축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대출을 유지했던 이들은 이번 폭풍을 견뎌낼 체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루한 투자와 절제된 삶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한 방패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레버리지의 시대가 가고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억지로 부풀린 근육이 아닌 뼈와 힘줄이 단단한 경제 체질을 갖추는 것만이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뉴 노멀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로 촉발된 시련은 대한민국 경제 구성원 모두에게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asics 는 묵직한 가르침을 남기고 있습니다.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국제 공조라는 단어의 허상과 실체를 동시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열린 오펙 플러스 긴급회의와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 회의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시설 통제권을 쥐고 유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포함한 산유국들은 자신들의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감산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시장을 위협합니다. 국제 정치는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인 냉혹한 정글입니다. 한국과 같은 비산유국이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러한 고래들의 싸움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새우가 될 위험이 큽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한국 경제의 숨통을 트이워 주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교하고 입체적인 경제 외교입니다. 단순히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 자원부국들과의 개별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동북아시아 차원의 에너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영리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패를 쥐고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외교적 고립은 곧 경제적 질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전반위적인 경제 영토 확장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을 것이 경제에서 개별 가계의 소비 행태 변화로 옮겨보겠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일상이 된 2026년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필수 소비자에조차 최저가를 찾아 헤매는 짠테크가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PB 자체 브랜드 상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가치 소비를 명목으로 한 명품이나 고가 취미 활동에 여전히 자금이 쏠리는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현재의 확실한 행복에 집착하는 심리적 기제와 자산 격차의 심화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에 발맞추어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가성비 전략이 아니면 아예 압도적인 프리미엄 전략으로 승부하지 않는 어중간한 브랜드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의 양극화 속에서 자신의 소비 철학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따라하는 과시적 소비는 위기 시 자산 방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한정된 소득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과 집중의 기술은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적 소양입니다. 지갑을 닫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현명하게 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생존의 시작입니다. 위기는 종종 보이지 않는 정보의 격차를 통해 부의 재편을 가속화합니다. 2026년의 혼란 속에서 가장 큰 이익을 챙기는 이들은 복잡한 파생 상품과 알고리즘을 손에 쥔 거대 자본들입니다. 마두로 체포 소식이 전해지기 불과 몇 분 전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이미 원유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숏 포지션을 정리하고 달러 롱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정보가 대중에게 도달했을 때 이미 시장의 가격은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속도 경쟁이 아닌 방향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뉴스에 일희일비하며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것은 고래들의 먹잇감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2029년 게임스톱 사태나 과거 닷컴 버블, 당시 개미들의 반란이 결국 정보력과 자금력을 앞세운 기관들에게 어떻게 압살당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세세한 파동을 읽으려 하기보다 거대한 해류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치솟는 흐름이 일시적인 발작인지 아니면
수년간 지속될 패러다임의 변화인지를 판단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은 본질적인 데이터, 즉 각국의 중앙은행 자산 규모나 원유 재고 지표 등을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지식이 곧 자본이 되는 시대에 공부하지 않는 투자는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고용시장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기 침체의 공포가 기업들을 짓누르면서 2026년 한국의 일자리 지형도는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인력 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 안보와 자원 재활용, 그리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은 오히려 몸값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 맞춤형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1997년 외환 위기가 평생 직장의 개념을 무너뜨렸다면 2026년의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문해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개인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치솟는 비용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읽어내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직장인들의 생존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과 같은 안정적인 길보다는 격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실무 역량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정체된 노동시장에 고통스러운 자극을 주지만 동시에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혹독한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커리어가 어떠한 경기 하강 국면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실질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국가 간의 자원 민족주의는 더욱 노골적인 형태로 변질됩니다. 2026년 상반기 베네수엘라의 생산 복구가 예상보다 더뎌지자 주요 산유국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원유 수출 통제와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과거 1970년대 자원 무기화가 가져왔던 공포를 재현하며 신흥국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자원 빈국인 동시에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주력인 국가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강, 화학, 반도체 등 우리 경제의 기둥들이 전력비와 원료비 상승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능력이 기업의 생사존망을 결정짓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집니다.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외교적 뒷받침과 함께 국가 차원의 자원 비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자원은 시장 논리에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따라 배분된다는 냉혹한 진실을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안보가 곧 경제이고 에너지가 곧 주권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지렛대 삼아 자원 부국들과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언제든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는 종입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시각을 조금 더 넓혀 인구 구조와 위기의 결합이라는 치명적인 변수를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의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의 문턱에 서 있으며 이는 경제 위기 극복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젊은 층이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맞이한 환율과 육아의 충격은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자 노년층의 빈곤율은 치솟고 동시에 고금리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더욱 멀리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늪입니다. 과거의 위기들은 인구 보너스 효과를 통해 빠른 회복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폭풍구를 뚫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복지 예산의 지출은 고정되어 있는데 세수는 줄어드는 재정의 경직성은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약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 대책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에 최적화된 복지와 노동시장의 대수술을 병행해야 합니다. 세대 간의 고통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는 곧 사회 해체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위기의 고통이 특정 세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단순히 숫자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모델을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위기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 resilience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2026년 하반기로 접어들며 베네수엘라의 정국이 조금씩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한 번 무너진 글로벌 신뢰와 뒤틀린 공급망이 제자리를 찾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 나타나는 환율과 유가가 안정세를 찾는다 해도 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가계의 상처와 기업의 위축된 심리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한국 경제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1997년의 부채 위기는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낳았고 2008년의 금융위기는 견고한 외환 방어벽을 구축하게 했습니다. 이번 2026년의 에너지 지정학적 위기는 우리에게 자립과 효율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에 매몰되었던 과거의 관성을 버리고 어떤 외부 충격에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리스크 관리 능력을 극화했을 때 비로소 위기는 재앙이 아닌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지금의 시련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을 쥔 성숙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통과 의례일지도 모릅니다.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이제 냉정한 현실과 희망적인 미래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2026년의 경제 지표들은 우리에게 낙관론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금리의 여파는 가계를 짓누르고 있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은 상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대응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정부의 기민한 정책 운용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하는 시민들의 저력은 이번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궤적을 바꿉니다. 30개 파트에 걸쳐 살펴본 베네수엘라의 비극과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이고 방관하는 자에게 기회는 위기다 라는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이라는 경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환율의 흐름 유가의 메커니즘, 그리고 자산 방어 전략들이 단순히 머릿속 지식에 머물지 않고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역사는 곧 위기 극복의 역사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긴 터널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마주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로 시작된
2026년의 대격변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흉터와 동시에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부의 지도는 이미 다시 그려졌고 과거의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원도 자본도 없던 시절부터 오직 사람이라는 가치 하나로 세계 경제의 중심부까지 치고 올라온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치솟고 환율이 요동쳐도 우리가 가진 기술적 우위와 위기 앞에 하나로 뭉치는 공동체 정신은 그 어떤 실물 자산보다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당신의 지갑을, 당신의 가족을,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정부의 정책에 귀를 기울이되 맹신하지 말고 시장의 소문에 흔들리되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위기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지만 기회는 언제나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2026년의 시련이 훗날 당신의 자산이 퀀텀 점프를 이룬 결정적 계기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이 폭풍 너머에 기다리는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당신의 경제적 안녕과 용기 있는 발걸음을 응원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